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한 편입니다. 어디서든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그리 능숙하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는 저를 조용하다 하고 또 누군가는 무뚝뚝하다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제 성향이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하고 사람들 속에서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는 걸 더 편안하게 여기는 편이니까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한 조용한 갤러리입니다. 그림을 전공한 제게는 너무도 잘 맞는 직장이죠. 물론 제가 직접 큐레이터로 활동하거나 작가로서 전시를 여는 건 아니지만 갤러리 안에서 작품 옆을 지키고 관람객을 안내하고 전시와 관련된 사물을 도맡는 이 일은 매일 아침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작은 설레임을 안겨주는 그런 하루입니다. 갤러리는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단정합니다. 흰 벽에 걸린 작품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저는 늘 조용한 위로를 받곤 해요. 조명에 따라 빛이 바뀌는 유화의 질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색감의 변화, 무심한 듯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어느 날엔 제 마음을 다독이는 편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출근을 하면 가장 먼저 커튼을 걷고 하루의 조명을 점검한 뒤 전시실 바닥을 조심조심 닦습니다. 그림 앞에서는 언제나 청숙해야 하니까요. 조용히 배경음악이 흐르고 갤러리를 방문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분들이라 그분들과 주고받는 짧은 인사만으로도 마치 마음이 통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곳보다는 이렇게 정돈된 공간 안에서 그림과 함께 숨쉬는 이 시간이 제겐 참 소중합니다.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고 이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 하나 없이 오래 머물 수 있다면 그게 저에겐 참 큰 행복일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크게 웃지도 크게 울지도 않으며 제 세계 안에서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인이 왜 나한테 이 사람을 소개해 준 걸까? 첫 인상부터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도 밝은 사람이었고 어딘가 항상 들떠있는 것처럼 말투도 경쾌했고 몸짓도 컸습니다. 대학 때부터 축구를 했다고 했고 지금은 중학교 축구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활동적인 삶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앉아있는 그와 마주한 저는 어쩐지 조금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조용히 웃으며 짧게 대답을 할 때마다 그는 과하게 웃고 팔을 크게 움직이며 리액션을 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이건 좀 아니다 싶기도 했습니다. 너무 와일드했거든요. 정적인 저와는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었죠. 그의 말투, 표정, 에너지, 전부가 제 세계와는 전혀 다른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제게서 그런 차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미정 씨 들어오는데 와, 그냥 사람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장이 섞인 말인 건 알지만 그 말투에 악의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의 방식대로 저를 표현한 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만났던 여자들은 다 화려했어요. 겉으로 멋지고 세련된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계속 바쁘고 불안해졌거든요. 그런데 미정 씨는 그냥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진짜 쉬고 있다는 느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과함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그는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침엔 인사 메시지, 점심엔 운동장에서 아이들 훈련시키는 사진 한 장, 퇴근 시간엔 짧은 전화. 그 모든 게 조용한 제 일상에는 적응이 필요할 만큼 낯선 자극이었지만 그렇다고 불쾌하거나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껏 없던 결이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낯선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속도로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크게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커플처럼. 주말엔 전시회를 함께 보고 가끔은 그의 운동 경기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조용히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익숙한 조용한 일상에 조금씩 활기가 더해지는 그런 연애였죠. 물론 완전히 조용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그의 여동생이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들어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남편과, 그땐 남자친구였죠. 약속이 잡힌 날이면 갑자기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오빠, 어디야?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있어? 나도 같이 놀고 싶다. 나도 가도 되지? 그런 식의 응석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사이가 좋은 남매구나 싶었습니다. 오빠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고 거침없이 말을 건네는 모습은 저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였지만 그게 꼭 나쁘게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도 말하곤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너랑도 친해지면 좋잖아. 타이밍 맞을 때 그냥 같이 보자. 걔 성격이 좀 적극적이긴 한데 어디 가서 미움 받는 애는 아니야.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씩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저와 성격부터 결이 너무 달랐습니다. 말도 많고 리액션도 크고 생각나는 대로 툭툭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겐 다소 벅찬 에너지였죠. 게다가 그녀는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더군요. 오빠 여자친구니까 곧 있으면 진짜 언니 되는 거잖아요? 미리 언니라고 부르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습관되게?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에서 묘하게 거리두기와 점령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아직 결혼도 약속하지 않은 사이였고 그녀와의 관계도 쌓여있지 않았는데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제 안으로 들어와 있는 듯 행동하곤 했습니다. 살갑게 구는 말투, 사소한 스킨십,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친밀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겐 익숙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여동생을 좋아했고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있다는 걸 알기에 굳이 그 흐름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여동생의 존재는 처음부터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겉으론 참 밝고 살가운 성격이었지만 그녀의 그 밝음이라는 것이 제게는 조금씩 부담으로, 무례로, 불쾌함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갑이면서도 자신을 한참 어린 동생처럼 대하는 태도, 언니라는 호칭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오빠의 여자친구니까 조금 공손하게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말들이었습니다. 언니,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같이 가서 골라줘요. 근데 언니가 사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히히. 언니, 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는데 엄마가 용돈 안 주신대요. 언니가 용돈 조금만 주면 안 돼요? 내가 제주도 초콜릿 사올게요. 언니. 언니, 오빠 요즘 바빠서 나랑 영화 못 보러 가요. 언니가 같이 가줘요. 나 이런 영화 혼자 못 보잖아요. 알죠?
그런 식이었어요. 요청이라는 말보다도 거의 사사로운 요구에 가까운 부탁들이 슬쩍슬쩍 웃는 얼굴 뒤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녀는 항상 너무 밝고 해맑게 그 말을 꺼냈다는 거였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웃는 얼굴로 어깨에 손을 척 얹고 언니 하고 부르면 저는 차마 그건 좀 곤란해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속으론 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지? 이건 선을 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막상 그 순간이 되면 그저 멍하니 무슨 마법이라도 걸린 듯 그래요. 알았어요. 나중에 봐요. 라는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싫은 건 아닌데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마음에 걸리지만 그 자리에서 튕기기도 애매하고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감정을 밀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이었어요. 지나가는 부탁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더군요. 말은 예쁘게 하면서도 속내는 다소 노골적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저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법이 있잖아요. 암튼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했고 그는 늘 저를 아껴주려 노력했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정신없었고 그 와중에도 예상 밖의 방해 요소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한창 바쁠 때 시누이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이번에 신혼여행 어디로 가요? 와, 미국이요? 대박. 언니 그럼 땡땡 브랜드 립스틱은 꼭 면세에서 사와주세요. 근데 백화점보다 면세가 더 싸긴 한데 그래도 제일 저렴한 곳은 공항 면세거든요. 가능하면 올 때 말고 갈 때 사야 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가면 꼭 사와야 하는 제품 리스트, 기념품, 향수, 쇼핑백까지 그녀가 보내온 요구사항은 한 장짜리 쇼핑 리스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업무 매뉴얼 같았습니다. 우리는 둘이 떠나는 신혼여행이었지만 돌아올 때 짐을 싸다 보니 정작 우리의 짐보다 신우의 물품이 더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땐 심지어 제가 고른 향수 하나는 빼야 했습니다. 짐이 넘쳐서요. 하지만 신우가 부탁한 쇼핑백은 꼭 챙겨야 했습니다. 그건 친구들 선물이거든요. 빠뜨리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았죠? 신우이 건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는 이유로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냥 결혼이라는 큰 일에 들떠 있으니 이 정도는 애교로 봐도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에도 그녀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혼 전엔 예비 시누이로서 조금 귀엽게 봐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고 서로에게 일정한 거리를 지켜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누이는 여전히 자신이 어린 동생인 줄 알더군요.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시누이의 부탁이 조금 많다. 지금은 저도 제 생활을 챙기기 바쁘다. 라고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아유, 걔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귀엽게 봐줘.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그래도 피부친데 귀엽지 않니? 동갑인데 결혼 전부터 언니 언니라고 살갑게 구는 애다. 네가 언니로서 마음 좀 써줘. 결국 제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동갑내기 시누이는 철없는 아이, 저는 어른스럽고 인내심 많은 며느리가 되어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다른 기준 속에서 그들만의 룰에 맞춰 저는 며느리로서 어른답게 시누이를 이해하고 감싸야 하는 역할이었죠. 그녀는 철이 없고 저는 철이 들어야 하며 그녀는 응석을 부려도 되고 저는 가족이니까 받아줘야 했습니다. 그걸 어른스러움이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며느리의 미덕이래요.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복잡한 감정을 수반하는 일이었나 싶었습니다.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였고 내가 선택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었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들로 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엄마랑 통화했는데 동생이 요즘 회사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더라. 그런데? 별일 아닌 듯 시작된 그 말이 결국 어떤 큰 문제로 번지게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랑 회사가 가까우니까 며칠만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잠깐만. 정말 며칠만. 며칠? 한 일주일? 아니 정말 길어도 열흘 정도? 오피스텔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사까지 조금 텀이 생겼대. 잠깐만 있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이건 지금 의논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 아닌가? 아니 여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동생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왜 내 동생한테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하냐? 다른 신우와 올케 사이였다면 엄마가 부탁 안 했을 거야. 대부분의 신우이들은 올케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내 동생은 자기 엄청 좋아하잖아. 안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자기 진심이야? 그냥 자기가 불편한 거 없게 할게. 자기 잘 땐 걔 출근하고 자기 일할 땐 걔 퇴근하니까 마주칠 일도 거의 없을 거야. 걔는 저녁에 일하는 애잖아. 대화는 정해진 시나리오를 읽는 것처럼 매끄러웠고 저는 아무 역할도 없이 그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며느리로 설정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뒤 신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왔어요. 짐은 방 구석에 둘게요. 괜히 언니 방 분위기 해치면 안 되니까. 그녀는 제 방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느새 신우가 먹다 남긴 간식 포장지가 놓여 있었고 욕실 수건이 늘어났고 아침이면 그녀의 드라이기 소리가 제게 알림처럼 들려왔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자기야,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줘. 근데 나 진짜 너무 고맙다. 내가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든든한 아내라고 자랑했어.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했을까요? 아니, 지금 불편해. 이미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건 여전히 저는 이 가족 안에서만큼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은 결국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땀에 젖은 몸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면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환하게 켜진 거실등 아래로 신우의 운동화와 그 친구들의 하이힐 몇 켤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설마?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에서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울려 퍼졌고 신우는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 언니 왔어요? 오늘 친구들 몇 명 불렀어요. 오빠한테 말했는데 언니한테 못했네. 미안. 언닌 방에서 쉬어요. 우린 시끄럽게 안 할게요. 라고 말하던 그녀는 3분 뒤 웃음소리를 2배로 키웠고 욕실에는 누군가 씻고 있었고 냉장고 안에 남은 반찬들도 사라졌죠. 그때야말로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며느리도 식구도 한 집의 주인도 아닌 그냥 불편해도 참는 존재 정도? 혹으로 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이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니 애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친구들 부른 거잖아. 내가 부르라고 했어. 자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자긴 친구도 없고 그리고 워낙에 소박한 사람이라서 모르겠지만 저 나이엔 다 저렇게 놀아. 뭐라고? 저 나이엔 다 저렇게 논다고?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여전히 자기 동생 편만을 드는 남편을 보는데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말수 적은 제가 따발총처럼 막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가 그 집에 머무는 거 조금 더 연장하면 안 될까? 지금 회사에서 팀장이랑 갈등이 있어서 집 구하는 것도 미뤘거든. 어차피 잘 때 나가고 일할 때 들어오는 거니까 불편하지 않잖아? 그 말 정말이지 심장을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불편하지 않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제 월급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했기에 받아준 거지 이렇게 제 집에서 개 진상피라고 받아준 거 아닙니다. 뭐라고? 개 진상? 너 지금 내 딸한테 신우이한테 개 진상이라고 했니? 그럼 개 진상이지 이게 뭔가요? 이 시간에 저렇게 놀면 사람들이 신고해요. 이 정도 배려도 없는 거예요? 자꾸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들 하는데 당신도 그리고 어머니도 난 불편해요. 난 저 여자 불편하다고요. 아니 뭐라고? 아니 얘 내 딸이 뭐 그렇게 피해를 줬다고? 너야말로 우리 딸 밥이라도 한번 챙겨줬니? 너야말로 옳게 노릇이나 했어? 너야말로 배려심 있게 행동했냐고? 그러니까 그만한다고요. 여기 내 집이에요. 당신 아들 집도 아니고 내 집. 당신도 당신 동생만 끼고 도는데 그럼 데리고 나가서 끼고 살아. 당장 저 시끄러운 것 데리고 꺼져. 너랑 나랑 오늘부터 남 할 거니까. 알았어? 꺼지라고. 그날 밤 저는 신우의 짐을 박스에 다 담아 착불로 시댁에 보냈고 남편에게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당신도 정리해. 그리고 너는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한 거 아니니? 혹시 네 동생 데리고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집에는 여자한테 껄떡거린 거 아니냐고. 확 이상한 소문 내버리기 전에 입 다물고 도장 찍어라. 알았어? 우리의 결혼 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길게 끌 소송도 없었고 정리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각자 가지고 들어온 것들은 그대로 되돌려 받았고 함께 쌓은 건 없었기에 버릴 것도 나눌 것도 딱히 없었죠. 정말 끝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참 우스운 일이죠. 신우라는 여자, 처음엔 귀엽게도 느껴졌던 그 아이가 결국엔 제 결혼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와 인내라는 단어로 그 틈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살았던 거죠. 억지로 맞춰진 퍼즐은 결국엔 흘러내리게 마련이었고 그 퍼즐의 틈에서 제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이렇게라도 제 삶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충분히 젊고 충분히 단단해졌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제 삶을 제 발로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